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안전자산 30% 이거를 어떤 걸로 채우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RP의 30% 룰 뭐냐면은 IRP 계좌 특성상 이게 내 맘대로 100% 아무 종목이나 다 채울 수는 없고 이 중에 30%는 반드시 이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뭐 예적금과 같이 확정금리형 혹은 채권형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반드시 편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좀 논란이 많죠. 뭐하러 이렇게 운용의 자유도를 해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런 좀 불만도 있고. 근데 이제 노후자금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100% 공격적으로 운용을 했을 경우에 자칫 실패하면은 노후자금이 완전히 쪼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대비를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다 라고 하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자에게 자유도를 100%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미성년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제 성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의 책임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게 맞다. 보수적인 사람은 안전자산 비중 높일 것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투자자산을 높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은 안전자산 30%면은 이것 때문에 기세 수익률이 너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가입자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 예적금과 같은 안전상품으로 대부분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퇴직연금 계좌가 좀 방치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돈이 급여의 12분의 1이니까 1년에 사실상 내 소득의 10%는 계속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면은 20년, 30년 뒤에 진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IRP 계좌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인연금은 없더라도 이 퇴직연금 계좌만 잘 관리를 하시더라도 노후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확히 이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해당되는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금리 연계형, 채권형 있고요. 예금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채권 혼합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배분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ETF들 중에서 나는 어떠한 ETF로 이 안전자산을 채우면 좋을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골라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원금 절대 사수형. 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파킹형 ETF예요. 파킹 통장이랑 비슷한 성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되게 많은데 거기 이름 뒤에 이렇게 CD금리, 1년 은행 양도성, 머니마켓, 그리고 코파금리 이런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그게 다 파킹 통장형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단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파킹 통장, 그러니까 CMA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만기가 짧은 국고채 ETF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 대부분 채권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3년 이내여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기채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대신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지만 반대급부로 기대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4% 넘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수록 이 기대 수익률은 점점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췄고 또 재빠르게 증권사에서도 CMA RP형 금리를 순차적으로 다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2%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원금 절대 사수형 ETF로 이 안전자산 30%를 IRP 내에서 채우면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3%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금 사수형이에요. 절대까지는 아니고 내가 조금의 플러스 알파 수익은 내고 싶은데 가급적이면은 웬만해선 원금을 잃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회사채 ETF죠. 초단기 채권이랑 국고채, 그 다음이 이제 회사채거든요. 회사채는 당연히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신용 위험이 국채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진을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신용 위험이 어쨌든
높아지니까.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사채는 일단은 다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를 의미합니다. 하이힐드 뭐 이런 회사채는 사실은 이렇게 원금 사수형에 넣을 수 있는 ETF는 아닌 거죠. 그리고 뭐 회사채를 그냥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투자는 사실 신용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 ETF나 펀드를 통해서 이 회사채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안에서도 편입되어 있는 이 회사채가 최소한 10개 이상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용위험에 따른 기대 수익률 훼손 가능성은 아주 대단히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국채에 비해서는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플러스 알파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만기를 늘리는 중기채 채권 ETF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금이 1년짜리보다는 3년, 5년짜리가 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미래금리가 이제 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그 만기가 길어지면 받아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 중기채, 그러니까는 적어도 한 5년, 7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 쿠폰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호재가 있죠. 뭐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금리가 내려가면 왜 채권의 호재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보유한 이제 중장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중기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단기 채권보다는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은 그만큼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두레이션은 최소 7년 이상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기대 수익률은 요즘 기준으로는 한 5% 이하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이 안전자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ETF로 안전자산을 채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장기채권 ETF예요. 요즘에 장기채권 ETF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10%가 쉽게 날 정도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다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 이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 가격의 이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기채는 금리가 이번에 한번 인하가 됐지만 또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유지가 된다거나 혹은 다시 오른다거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손실 규모도 생각보다는 꽤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ETF들이냐면은 회사명 이름, 뭐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것 뒤에 장기채, 10년물, 30년물, 심지어는 뭐 울트라 이런 게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장기채권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채권으로도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해외 채권 ETF를 가장 좋아하는데, 일단은 미국의 장기채도 이제 해외 채권이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미국의 회사채보다는 안정성이 높지만 어쨌든 장기채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 꽤나 심하다. 요거 좀 염두를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염두해야 될 게 또 있죠. 뭐냐면은 이제 환율 변동. 환율이 지금 1,400원 중반대인데 만약에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내려간 만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인데요. 하이힐드는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부도 위험이 좀 높은 회사채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부도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포드 자동차도 신용등급 자체는 이 하이힐드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도 위험이 뭐 상대적으로 투자 적격 등급보다 높기는 하지만 보통 이 하이힐드 채권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한 100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설령 뭐 한두 개 정도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 해당 ETF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도율은 제가 알기로는 2%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안전자산 치고는 사실은 중위험 이상의 그런 자산들이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사실 여기서는 5% 이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점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 안전자산에서 정말 최대치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 자산배분형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산배분형 ETF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TDF, TRF 뭐 이런 ETF들이 있는데,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이 알아서 조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ETF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혼합형은 이 주식의 비중이 최대치가 30이고 이 채권의 비중이 7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지만, TDF나 TRF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이제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 30%에서도 그 안에서 약 10%포인트 정도를 주식형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최소한 그러면은 전체 IRP에서 이 주식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70%가 아니고 80% 이상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산 배분형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테슬라 채권 혼합형, 뭐 삼성전자 채권 혼합형 이런 ETF들도 이 퇴직연금 내에서는 안전자산 ETF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주식 비중이 결국 30%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이제 채워놨기 때문에 이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뛰지 않는 이상은 이 전체 채권 혼합 ETF의 성과가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결론적으로 나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식형 비중을 단 1%라도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산배분 ETF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IRP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안전자산, 이 비중, 어떤 ETF 혹은 뭐 어떤 펀드로 채워야 이제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나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이 안전자산에서 어떤 종목으로 채울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은퇴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30%뿐만 아니고 그 초과를 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은퇴까지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배분 ETF까지 활용해가지고 주식형 비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투자 기간과 이 투자 성향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이 안전자산 비중 IRP 내에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